예, 그럼 이번 시간에는 자구행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규환 119페이지에 자구행위 나오는데, 그 의를 보시면 이제, 의 위에 이제 법조문이 나오는데, 23조 1항 보면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아니면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래놓고, 2항에는 제1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이제 법조문 관련돼 잘 봐야 될 게, 요 23조 자구행위에는 우리가 과잉 자구행위가 있는데, 우리가 21조 3항이라든가 아니면 22조 3항에서 적용되던 어떤 심리적 불안 상태에서의 어떤 그 과잉 행위들, 과잉망이나 과잉 피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책임이 면제된다고 그랬는데, 그 조문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들 여러분들이 법조문의 구조상 잘 체크를 해 두시기 바라며, 의의를 보시면은 이런 뭐 청구권 보존 행위다. 근데 민법상의 자력구제와 같은 제도다 그랬는데, 민법 209조에 보면 자력구제가 있죠. 그것을 이제 형법적으로 표현한 조문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법적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자구행위가 우리가 정당화 근거로 유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근거들을 같이 대고 있는데, 뭐 자기보호의 원리에 기초하고 법 확증의 원리에 근거하며 법의 자기보존의 원리에 근거한다.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개인한테 국가 공권력을 대행시킨다는 그런 기능도 있다는데, 이 법적 성질이 바로 정당화 근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박스로 이제 제가 정당방위, 긍기편한 자구행위를 각각 비교를 해놨어요. 세 개를 비교했기 때문에 비교 관련된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좀 중요한 거는 보호되는 법익의 범위가 어떻느냐. 그 관련돼 가지고 정당방위는 개인적 법이 한정되죠. 즉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은 제외한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긴급피난은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을 다 포함한다. 그러면 자구행위는 뭐냐? 자구행위는 그런 개인적 법익 중에서 주로 자기의 청구권에 한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되는 법익이 가장 작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도 뭐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뭐 시기를 보면은 정당방위와 긴급편은 어떤 사전적인 의미가 있는 반면에 자구행위는 사후적 성격이 있다. 그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도 역시 뭐 자구행위다. 그러면 자구행위의 의 관련돼 가지고 의는 23조 1항이다. 좀 더 먼저 봤던 것처럼 정당화 근거는 그런 것이다.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립 요건이다. 그래서 성립 요건은 쭉 봤지만은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 즉, 객관적 정당화 요소,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서, 관련돼 가지고 객관적 요소도 이 부분은 우리가 똑같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위들을 하고 그 행위가 상당성을 갖춰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뭐냐? 여러분 법전에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된다 그랬죠. 법정 절차에 의해 청구권을 보존하기에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즉, 여기서 보면은 법정 절차에 의해서 청구권을 보존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다. 자, 그렇다면 교환을 보는 것처럼 그런 청구권을 보존하기 법률에서 정한 절차로 이제 바뀌긴 했는데, 법정 절차에 청구권을 보존하기 불가능한 상태,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 어떤 행위를 하냐? 이 행위는 우리가 앞에서는 정당방위는 방위 행위, 긴급피난은 피난 행위였어요. 근데 이제 이 행위는 좀 길어지죠. 이 행위는 뭐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상당성이라고 뭐냐? 상당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보충성의 원칙, 그다음에 이익형량의 원칙, 수산의 상당성이다. 그렇다면 여기도 보충성, 이익형량, 그다음에 수산의 상당성, 아니면 다른 표현으로 수산의 적절성 정도를 요구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개별적으로 분석해서 보면은 상황에서 법정 절차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강의견 12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할 때는 각종의 권리보호제도 및 민사소송에 의한 모든 공권력에 의한 구제선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정 절차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절차니까 마치 재판 절차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는 뭐다? 재판 절차? 당연한 거고 플러스 뭐다? 일반적인 공권력을 사용하는 절차. 공권력을 이용하는 절차? 그런 경우도 다 우리가 법에서 정한 절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처럼 법정 절차는 재판 절차에 한정되지 않고 행정공무원이나 경찰 공무원에 의한 청구권 보장 절차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학주 109번 보면은 안정된 분묘를 하더라도 당국의 허가 없이 자구행위로 이를 발굴하여 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떤 경찰 당국이라든가 아니면 행정공무원한테 신고를 해가지고 해결해야지 자기가 스스로 자구행위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정 절차에 의해서 자, 청구권을 보존하기 불가능한 상황이 존재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기서 청구권은 기본적으로 재산적 청구권에 재산적 청구권은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는 것처럼 채권적,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재산적 청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 그다음에 이제 비재산적 청구권, 친족권도 포함되고 무채재산권도 포함돼요. 이제 그러나 비재산적 청구권 중 성질상 보존이 불가능하거나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회복 가능성이 없는 청구권, 즉 생명, 신체,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 정보, 명예 등 인격권 이런 것들은 예외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청구권은 재산적 성질을 가진 거든 아니면 비재산적 성질을 가진 거든 무채재산권이 다 포함해요. 근데 이제 비재산적 성질 중에서 어떤 인격권과 관련된 것들은 제외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이 청구권이 관련돼 가지고 원칙적으로 자기의 청구권이 있느냐? 그러니까 청구권에 관련된 두 개는 기본적으로 재산적, 비재산적, 그다음에 무채재산권 이런 것도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다 포함하는데 얘는 예외가 있다는 거죠. 생명, 신체 관련된 거라든가 인격권에 관련된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이 청구권은 자기의 청구권이냐? 그때 자기가 하는 거니까 자기가 사후적으로 자기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기의 청구권이라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타인의 청구권은 안 되냐? 근데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교환 보는 것처럼 자기의 청구권을 한정하지만 청구권자로부터 자구행위 실행을 위탁받은 자는 자구행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청구권이긴 원칙이지만 타인의 경우도 허용한다. 위탁을 받았다면.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런 법정 절차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불가능한 상황. 자, 보존하기 불가능한 상황, 이런 상황들은 뭐다? 이거는 불법한 침해로 인해서 불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조문에 안 나왔지만은, 그러면 청구권을 보존하기 불가능한 상황이, 그럼 적법한 상황에 의해서 불가능하겠다.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조문에 안 나와 있더라도 이거는 불법한 침해에 대해서 불법한 침해로 보존하기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존 불능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는 것처럼 시간적 장소적으로 보아 사법 절차 등과 같은 법정 구제 절차를 밟다가는 자기의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거나 현저히 신랑 곤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존하기 불가능하다 했을 때 이 보존하기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 빨간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색깔상 구분하려고 그럴 건데 보존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라 했을 때 그것은 기본적으로 보충성이다. 즉 이게 왜 빨간색으로 하기도 했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 보면 이 상당한 이유를 판단할 때 보충성, 이익 경량, 상당성을 갖다가 여기 요구를 해요. 적정성이라고 하는 것도 요구하는데 여기서 보충성을 이게 필요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이 요건 자체에서 법정 절차에서 청구권을 보존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는 이 보존하기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보충성의 요건이다. 여기 보충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기 보충성이 필요 없다는 견해도 있고 여기서 요구하더라도 여기도 필요하다 하는 견해가 있는데 여기도 필요하고 여기도 필요하다는 견해가 다수결적 견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여가지고 행위는 실행불능 또는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에 돼요. 우리가 이 법정 뭐 조문이 바뀌어가지고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행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거처럼 그냥 그것들은 실행불능 또는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이거는 청구권 보존에 대한 긴급성과 실행에 대한 긴급성 여기는 뭐요? 이건 보존에 대한 긴급성이죠. 윗부분은 이 상황적 요소는 보존에 대한
긴급성을 말하고 이 행위는 뭐다? 실행에 대한 긴급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중의 긴급성을 요구하는 거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거기 나온 것처럼 그 이중으로 요구된다. 긴급성이 청구권의 보존에 대한 긴급성과 실행에 대한 긴급성이 이중으로 인정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그 다음에 써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의 보존은 불가능하여도 청구권 자체에 대한 충분한 물적 담보나 인적 담보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는 자구행위에 연용될 수 없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채권자고 내 채무자가 도망가려고 그래. 돈을 안 갖고 도망가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걔가 도망가면 어떻게 해? 뭐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나가버리면 걔와 관련돼가지고 내 청구권을 보존하기 긴급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나한테 돈을 안 갖고 있는데 충분한 물적 담보를 제공하고 있었어. 나중에 그 사람이 현재 돈을 안 갖고 있으면 나중에 그 물적 담보를 통해서 내 청구권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실행에 대한 긴급성도 요구되는데 그런 경우는 물적 담보가 충분하다면 실행에 대한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두 개의 어떤 의미들을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판례 보시면은 자구행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구행위는 이렇게 실행 곤란을 그다음에 이제 보존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보존에 대한 긴급성, 실행에 대한 긴급성인데 요걸 넘어가지고 자기가 직접적으로 자기의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 즉 돈을 강제로 받는 행위, 자기가 돈을나 어떤 물건을 가져오는 행위는 우리가 전부 다 자구행위가 안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보면은 피고인들에 대한 채무자인 피해자가 부도를 내놓 도피하였고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 확보를 위해 피해자의 물건을 추구해 갈 수도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법정 절차에 의하여 자신들의 피해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피해자 소유 가구점에 관리 종업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구점의 시정장치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들어가 가구들을 무단으로 추구한 행위가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청구권의 실행 불능이나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즉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다 이것도 보존에 대한 긴급성도 인정되지 않고 실행에 대한 긴급성도 인정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추심을 한 경우는 더욱더 자구행위가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여기 보면 이렇게 뭐 실행불능,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다. 그러면 이 피하기 위한 행위인데 그럼 이 행위에 약간의 위력이 사용되는 건 어떻게 할 거냐? 관련돼 가지고 거기 보는 것처럼 자구행위도 보면은 자구행위는 청구권의 보존수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따라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이행을 받는 것은 청구권 보존의 단계를 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문제는 그랬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런 피하기 위한 행위라는데 약간의 위력을 사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원칙적으로는 법정 절차에 의해 청구권의 보존이 불가능하지 않는 한 권리행사라는 이유만으로 폭행, 협박 등을 수단으로 자구행위가 이유만으로 폭행, 협박 등을 수단으로 하는 자구행위가 성립할 여지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의 위력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그 사회 상규상 우리가 허용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위력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주 110번에 나온 판례를 보시면 뭐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구행위 관련돼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보충성과 이익형량성, 상당성이라는 거죠. 여기 보는 것처럼 보충성, 이건 보충성은 당연히 다른 수단이에요. 자구행위 자체가 이미 다른 수단으로 보존하기 불가능한 경우, 다른 수단으로 실행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하는 거기 때문에 보충성이라는 건 여기서 봤듯이 당연히 인정되는 원리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는 최소 침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익 형량이 적용되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정당방위도 정당방위하고 긴급피해는 부정대 정의 관계예요. 근데 정당방위와 자구행위는 부정대 정의 관계고 긴급피해는 정대 정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익 형량이라고 하는 것은 정대 정의 관계에서만 적용되야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교환 보는 것처럼 자구행위도 부정대 정의 관계에서 인정되므로 긴급피난의 경우처럼 이익 형량의 원칙이 엄격히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익 형량처럼 엄격히 요구되지는 않아. 최소한 내가 그런 사후적 구제 수단의 성격상 정당방위보다는 뭐 더 요구된다. 정당방위는 아예 이익 형량이 요구되지 않지만은 이 자구행위에서는 정당방위보다는 좀 이익 형량이 좀 더 요구되고 긴급피난 만큼 엄격하진 않다. 그런 의미에서 이익 형량도 필요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수단의 상당성을 낸다 가지고 이거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물론 우리 위법성 조각 사유가 큰 틀에서는 사회상규라고 하는 큰 틀 안에 이렇게 있다 그랬는데,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 우리 위법성 조각 사유는 큰 틀, 사회상규라고 하는 큰 틀 안에 개별적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다설적 입장인데, 이 사회상규라고 하는 자체를 위법성 조각 사유의 독자적 원리라든가 포괄 원리로 인정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견해는 좀 이렇게 독자적인 견해고, 기본적으로 다수설의 입장은 다 상당성을 요구한다. 상당성이라는 건 사회상규에 관련된 것들을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돼야 된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여기 상당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구행위가 부정된 사례로 밑에 관련된 얘기를 쭉 나오는데, 그런 판례들을 보시면서 우리 형법상 자구행위란 건 굉장히 엄격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뭐 실제 사례에서 자구행위가 인정된 것은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122페이지에 자구행위 효과로서 당연히 위법성이 조각돼서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즉 위법성 조각 사유다, 그 정도로만 나머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잉 자구행위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기본적으로 과잉 자구행위는 과잉 피난 또는 과잉 방위 또는 과잉 피난의 경우와 같이 기본적으로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봤던 것처럼 특별히 야간이라든가 특별한 상황, 즉 정신적 불안 상태에서 책임 자체를 조각시키는 그런 과잉 피난은 과잉 자구행위는 없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뭐 자구행위 관련된 것들을 마치고 바로 이제 피해자의 승낙에 관련된 것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환 123페이지에 보면은 피해자의 승낙이 나오는데, 피해자의 승낙은 법조문을 보시면 24조에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법조문이 앞에랑 약간 다르죠. 우리가 21조 정당방위, 22조 긴급피난, 23조 자구행위는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 하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그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습니다. 근데 긴급피난, 피해자 승낙은 그것과 법조문이 좀 달라요, 구조가. 그러면 성립 요건도 달라지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이따 보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똑같이 적용해서 보면 된다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 거기 보는 것처럼 피해자의 승낙의 의의를 보시면은, 피해자의 승낙이란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로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되지 않는 행위다 그랬는데, 형법적으로 보면 어떤 피해자의 승낙이 있을 때 이렇게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예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를 배제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경우에 따라가서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범죄가 그냥 성립해버려. 단지 형을 감경할 뿐인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피해자가 승낙했다 할지라도 범죄 성립에 아무 문제도 없고 형벌도 그대로 처벌하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의 그 피해자의 승낙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피해자 승낙의 형태를 보시면은, 먼저 구성요건 해당성만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를 조각시키는 경우, 그런 경우 우리가 양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피해자 승낙 관련돼 가지고 형태를 보면은, 자, 구성요건 자체를, 그러니까 피해자 승낙이 있을 때 이 승낙이 구성요건을 배제시키는 경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을 배제시키는 경우,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감경하는 경우, 세 번째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도 있고 뭐 형도 동일한 경우, 이렇게 네 가지는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대표적인 게 뭐다? 구성요건 자체를 배제시키는 건, 이런 거는 법익 주체가 자율적으로 완전히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 대표적인 게 뭐 비밀침해죄라든가 주거침입죄, 절도죄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성요건에 되지만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피해자의 승낙인데, 이 부분은 뭐다? 결국 상해죄 같은 경우다. 근데 범죄가 성립하지만 형이 감경되는 경우, 촉탁 승낙에는 살인죄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을 죽일 때 상대방의 승낙을 받고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기본적으로 살인죄가 성립하는데 형을 좀 감경할 뿐이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피해자가 승낙해도 범죄 성립에 전혀 없고 영향이 없고 그대로 처벌하는 범죄,
대표적인 것이 이제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죄, 피구금지에 대한 간음죄 그런 것들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고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아예 구성요건 자체를 배제시키는 경우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를 보고 이런 경우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양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피해자의 승낙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양해와 승낙과 양해의 구별을 그래가지고 승낙과 양해의 구별을 보시면은 이렇게 구성요건을 배제시키는 건 양해, 구성요건과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건 피해자 승낙이다 본다. 그러면 두 개를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이 양해라고 할 때 양해라고 하는 건 승낙과 관련돼 가지고 그 법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법익이 있으면 법익의 주체가 있는 거예요. 그 법익의 주체가 가지고 있는 법익이 오로지 법익 주체의 자율적 처분권에만 맡겨져 있는 것. 즉 법익을 보호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그 법익 주체에 완전히 처분권에 맡기고 있는 겁니다. 자율적 처분권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법익 주체가 뭐예요? 승낙해버리면 아예 구성권이 배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법익 주체의 자율적 처분권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이익도 문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법익 주체가 처분권을 갖다가 포기했다 할지라도 사회적 이익의 침해가 있으면 구성권 해당성이 인정되고 단지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두 개를 갖다가 구별하는 것이 기본적인 다수설의 입장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우리 판례는 어떻게 되냐? 그 판례를 보시면은 대법원은 피해자의 승낙이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경우도 있고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판례는 승낙에 대하여 별도로 양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도 기본적으로 승낙이 이렇게 구성요건을 배제시키는 경우 아니면 구성요건과 해당하지만 위법성을 배제시키는 사유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걸 특별히 양해라고 부르고 있지는 않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피해자의 승낙과 양해를 좀 구별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환 123페이지 보면 위법성을 조각하는 경우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경우와 관련된 것들로 나눠놨기 때문에 그 판례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피해자 승낙이 들어가기 전에 양해가 무엇이냐? 자, 기본 피해자 승낙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24조 1항이에요. 자, 근데 이와 관련된 구별할 게 양해 문제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양해는 뭐다? 양해는 결국 양해의 의의는 구성 요건을 배제시키는 사유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교환 보면 거기 보면 양해의 의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만이 형법적 의의를 가지기 때문에 동의가 있으면 행위의 구성권 형성이 배제되는 경우 말한다.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럼 왜 피해자의 동의가 있을 때 피해자의 동의가 있을 때 구성권을 배제시키냐? 오로지 법익이 피해자의 자율적 처분권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양해와 관련돼 가지고 양해의 법적 성격은 뭐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양해의 법적 성격은 거기 보는 것처럼 교환에 보는 것처럼 뭐 사실적 성질이다, 개별 취급설이다 그랬는데 이 사실적 개별적 취급설인데 이 개별적 취급설이 타당하다 봐요. 왜냐면 양해를 일률적으로 순수한 사실적 성질만 가졌다라고 해버리면은 어떤 법조문에서는 양해로 볼지 어떤 법조문에서는 승낙으로 볼지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의 법적 성질은 개별적인 범죄 구성 요건마다 개별적으로 그 승낙이 양해로 볼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 승낙으로 볼 것인지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의 법적 성질은 개별설이 타당하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양해가 인정되는 범위는 뭐냐? 아까 봤지만 양해가 인정되는 범위를 뭐랬어요? 여기 관련돼 가지고 구성 요건을 배제시키는 이유가 뭐다? 이게 법익 주체의 개별적 처분권, 즉 그 법익 자체가 법익 주체의 개별적 처분권에 의해서만 보호되는 거다. 그런 경우에 관련돼 가지고 그럼 법익 주체가 관련돼 가지고 그 양해가 인정되는 범위는 이런 개별적 처분권에 해당하는 범죄가 무엇이냐? 이 개별적 처분권에 해당하는 개별적 처분권으로만 이루어졌다고 보는 범죄들이 무엇이냐 관련돼 보면은 거기 보면 개인의 자유권 및 재산권에 관한 죄, 그다음에 문서 위조죄의 경우도 여기다 양해에 어떤 해당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피해자의 승낙은 처분 가능한 법익이라고 하죠. 개인적 법익에 한정한다. 개인적 법익에 대해서만 인정된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근데 문서유효죄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다? 이런 것들은 사회적 법익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회적 법익에 대해서도 이런 피해자의 승낙이 있으면 이렇게 구성권 자체를 배제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겠냐 관련돼 가지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문서죄 중에서 우리가 유형 위조를 처벌하는 각종 문서 위조죄는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작성하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미 피해자가 승낙했다는 건 뭐예요? 작성 권한을 준 거기 때문에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우리가 여기서 보면 양해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해 인정 범위와 관련돼 가지고 개별적 처분권에 해당하는 범죄는 뭐냐?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권, 개인의 주로 자유권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재산권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문서죄 같은 경우에 양해가 인정될 수 있는 범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양해는 양해는 어떻게 유효하냐? 양해가 유효하기 위한 유효 요건이 뭐냐? 관련돼 가지고 자, 기본적으로 양해란 것도 어떤 피해자의 승낙이에요. 피해자가 법익 침해에 대해 동의한 경우죠. 그러면 그와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동의하는 사람이 양해 능력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첫 번째 요구되는 게 뭐다? 그 유효 요건을 일로 좀 끌고 와서 보면 저 필기하기 편하게 해서 첫 번째가 양해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즉, 네 법익을 침해해도 돼? 그랬더니 피해자가 침해해도 돼. 동의했어요. 그 동의와 관련돼 가지고 그 동의가 구성요건을 배제시킨다 해서 양해하라는데 그런 양해와 관련돼 가지고 그런 동의를 할 수 있는 양해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럼 이때 양해 능력은 뭐냐? 이건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자연적 의사 능력이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 의사 능력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뭐 조금만 생각할 수 있는 초등학생 이상만 돼도 자연적 의사 능력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유효 요건으로 주문에 양해 능력이 있어야 되고 양해 능력 관련돼 가지고 그럼 양해를 했다는 거를 외부에 의사 표시해야 되냐? 자, 양해 능력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러면 양해를 했다는 것을 의사인데 양해했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해야 되냐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좀 나눠지면 분다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의사 표시가 필요하다 아니면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연적 의사 능력, 양해 능력이 자연적 의사 능력으로만 돼 있는 범죄 그런 경우는 그냥 외부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표시할 필요도 없고 행위자는 상대방이 양해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았어도 묵시적 의사 내지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유효한 양해가 된다고 그런 겁니다. 근데 양해 능력은 기본적으로 자연적 의사 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이 양해 능력 관련된 건 자연적 의사 능력 이외 어떤 행위 능력 그보다 더 높은 행위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통찰 능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연적 의사 능력, 양해 능력은 당연히 자연적 의사 능력인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행위 능력, 그 이상의 행위 능력과 통찰 능력을 요구하는 구성 요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욕죄라든가 아니면 강도죄라든가 아니면 사기죄 같은 경우인데 이런 데는 뭐다? 이런 데는 외부에 표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소한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외부에 표시하고 상대방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두 개의 차이를 갖다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각주 보면 자연적 의사 능력으로 충분한 구성 요건이 뭐냐? 이런 데 가지고 각주 115번에 보면은 피고인이 동거 중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가는 것을 피해자가 현장에서 목격하고도 만류하지 않느냐 했다면 피해자가 이를 허용하는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하면 범위 상당하고 이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절도죄 같은 경우는 타인이 자기 물건 가져왔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양해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연적 의사 능력은 자연적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절도죄 구성 요건을 배제시키는 사유를 본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관련돼 가지고 내가 동의를 했어요. 내 물건 가져가도 돼.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동의의 하자가 있을 때, 즉 양해 자체가 양해 능력이 있어야 되고 양해를 의사 표시해야 되냐, 양해를 표시해야 되냐 했을 때 표시해야 된다. 자연적 의사 능력의 경우는 표시할 필요 없지만
행위 능력과 통찰 능력을 필요할 땐 표시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양해 능력, 색깔을 이렇게 보니까 의사 표시라기보다는 그런 양해를 갖다 표시해야 되냐 보면 될 것 같고, 세 번째가 양해의 그 어떤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했냐. 양해를 했는데 의사 표시를 했는데 거기에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 자연적 의사 능력만 필요로 한다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교환은 그렇게 안 나왔는데, 의사 표시 하자와 관련돼 가지고 구성 요건 해당성이 아예 배제될 수 있다. 그것은 이제 사실적 성질에 의할 거고 의한 경우고, 개별적 취급서는 범죄마다 어떤 범죄의 종류마다 그런 양해라고 하는 의사 표시 하자가 있을 때 그거는 개별적 범죄마다 취급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 하자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 자연적 의사 능력만 요구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이때는 하자는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행위 능력과 통찰 능력까지 요구한다 그랬을 때 하자는 뭐다? 하자는 우리가 유효한 양해를 볼 수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는 것처럼 개별적 취급서라고 하는데, 절도죄 같은 경우나 주거침입죄 같은 경우는 뭐다? 하자가 있더라도 구성 요건이 배제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연적 의사 능력으로 충분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판례 같은 경우는 미성인자 유인죄라든가 강간죄 등 성적 자유에 관한 죄는 하자가 개입되면 어떡한다? 그때는 외부에 표시되어야 되는 하자가 있어야 되는데 하자가 잘못되어 있다. 그럼 그거는 아예 양해로서의 효과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양해의 하자 문제를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양해의 효과와 관련된, 양해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그러고, 양해의 효과와 관련된 양해의 요건을 구비하면 당연히 구성 요건을 배제시킨다. 착오가 있음을 알고 양해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양해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할 때는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양해가 있다고 착오할 때는 구성 요건적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의 문제가 남는다 그랬는데, 착오 문제, 불능미수 문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미수범을 배우고 나서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양해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양해는 제일 중요한 게 구성 요건을 배제시키는 사유다. 그 다음에 양해와 관련된 유효 요건으로는 양해 능력은 있어야 된다. 자연적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자연적 의사 능력을 외부에 표시해야 되냐? 그럼 의사를 표시해야 되냐? 그랬을 때 자연적 의사 능력만 있으면은 요구하는 범죄는 필요 없지만은 행위 능력과 통찰 능력까지 표시하는 요구하는 범죄들은 외부에 표시해야 된다. 그때 양해가 그 어떤 하자가 있으면 어떠냐? 여기서는 구성 요건을 배제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여기서는 구성 요건을 배제시킬 수 없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양해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그럼 우리가 피해자의 동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피해자 승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환 보시면 이제 그 피해자 승낙 가지고 126페이지에 피해자 승낙이 나오는데 이건 위법성 조각 사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돼 가지고 여기 관련돼 24조 1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의의를 보면 될 것 같고, 양해하고 피해자 승낙을 개별적으로 우리가 범죄마다 구별을 해가지고 범죄에 따라서 구별하는데,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양해와 관련돼 가지고 뭐다? 양해는 그 법익의 처분권이 완전히 법익 주체의 개별적 자유권에, 개별적으로 법익 주체한테 처분권이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경우, 그건 양해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익의 주체, 개인한테 처분권이 자율적으로 맡겨져 있지 않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 이익도 문제되는 경우는 우리가 그건 피해자 승낙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환 보시면은 당해법익이 피해자 개인의 자율적인 처분의 이익과 함께 그것뿐만 아니라 당해법익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한 사회 공동체 이익도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경우는 구성권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는 피해자 승낙으로 본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피해자 승낙의 위법성 조각 근거가 뭐냐? 정당한 근거. 정당한 근거와 관련돼가지고 여러 학설이 대립하는데, 그냥 제 강의 교환에는 기존의 좀 다수설적 입장이 그냥 법률 정책설에 따라가지고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이거는 학자들이 각자 자기의 견해에 따라가지고 피해자 승낙이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것은 맞는데 그 근거들을 개별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그냥 법률 정책설 정도에 따라가지고 판단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립 요건, 피해자 승낙이 위법성 조각되는 성립 요건을 볼 때, 성립 요건을 우리가
21조, 22조, 23조는 뭐다? 그냥 법조문에 있는 대로 쓰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쓸 수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성립 요건도 여러분들이 피해자 성립도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으로 되어 있고 객관적 요건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그것이 상당성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뭐 주관적 요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상황이 뭐냐? 그러면 법조문 자체 그대로 보면 여러분 거기 보는 것처럼 법익을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유효한 승낙이랬는데 결국 그냥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유효한 승낙이 있는 상황에서 자, 이거 처분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처분할 수 있는 법이라는 거죠. 자, 행위는 뭐다? 그 법익을 침해한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행위는 상당성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법조문에 상당성이 없는데 왜 갖춰야 되냐 했을 때 우리 판례와 다수결적 입장은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설명했지만 이 큰 틀, 사회상규라고 하는 큰 틀 안에 개별적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 승낙도 당연히 법조문에 없지만 상당성을 요구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다수결과 판례 입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관련돼가지고 그럼 여기서 보면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유효한 승낙이다. 그러면 처분할 수 있다. 관련돼가지고 법익에 관련돼가지고 처분할 수 있는 법익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그 법익은 여기 즉 여기서 이제 설명하면 될 것 같고 위에 보는 것처럼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유효한 승낙일 때 그러면 처분할 수 있는 자 처분할 수 있는 자는 누구에게? 승낙할 수 있는 승낙자죠. 자, 이 승낙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 승낙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아까 양해는 뭐예요? 자연적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된다 그랬죠. 그러나 이거는 이제 사회적 이익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승낙자한테는 자연적 의사 능력뿐만 아니라 판단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유효한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유효한 승낙이었는데 유효한 승낙이 아니었다. 유효한 승낙이 아니었으면 어떡하냐? 그거는 피해자 승낙으로서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자, 거기 보는 것처럼 유효한 승낙 관련돼 가지고 당연히 유효한 승낙 관련돼 가지고 문제되는 게 하자에 있는 승낙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것 관련돼 가지고 이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표준 판례에 나와 있는 자궁적출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유효한 승낙을 하기 위해서 뭐다? 하자 있는 승낙이 있으면 안 돼. 근데 유효한 승낙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정확한 설명이 필요로 할 때는 뭐다? 상대방의 설명이 정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설명이 부실하거나 그러면 어떡한다? 그거는 유효한 승낙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표준 판례 보면 이제 그 자궁적출 사건인데 기본적으로 산부인과 전문의 수련 과정 2년 차인 의사가 어떤 뭐 여성 환자가 왔는데 이게 자궁 근종인지 아니면 자궁의 임신인지를 제대로 확인 안 한 거예요. 그 자기가 뭐 문진으로 유한으로 확인해 보니까 자궁 근종이다. 그러니까 자궁 적출 수술에 대한 것만 열심히 설명하고 반드시 자궁 적출 수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궁 적출 수술을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것이 자궁 적출을 해야 될 자궁 근종이 아니라 어떤 자궁의 임신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거기 보는 것처럼 빗줄충분처럼 위와 같은 진단상의 과오가 없었으면 당연히 설명받았을 자궁 외의 임신에 관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수술 승낙을 받았다면 위 승낙은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련돼 가지고 이 하자 있는 승낙 관련돼 가지고 그 자궁적출 관련된 판례의 의미를 잘 이해해 두시고 이 부분은 의사의 치료 행위 수술 행위가 과거에는 뭐다? 과거에는 이 정당 행위로서 20조의 정당 행위, 즉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중에서 그 업무로 인한 행위로 봤었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이 자궁적출 사건 이후로 우리나라 판례는 의사의 치료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로 본다고 하는 것으로 변경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련돼가지고 그 부분은 이따 정당 행위를 할 때 잘 보도록 하고 이런 의미로서 이 판례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그 판례 보면 2011년도 판례 일명 봉침 사건 판례인데 이 사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봉침을 맞으려면 어떤 그 알러지 반응 검사를 해야 돼요. 근데 알러지 반응 검사를 하지 않고 봉침을 맞아가지고 어떤 쇼크가 온 겁니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상이 인정되냐 관련돼 가지고 결국 그 관련돼 가지고 이제 판례는 어떻게 보냐면 그거를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과 어떤 과실의 관계, 피해자 승낙 관련된 위법성 조각 사유의 문제인데 이거를 이제 판례는 인과관계 문제로 뭐 대체해놨어요. 인과관계 내지 객관적 규속의 문제로 이제 대체해놨는데 이거는 형법적 쟁점이 좀 많은 판례긴 한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이 봉침 사건 판례와 관련돼 가지고 이 자궁적출 사건은 여러분들이 비교해 두시면서 잘 좀 세부 관계들을 판단해 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는 것처럼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유효한 승낙인데 이런 유효한 승낙이 과연 그러면 유효한 승낙은 외부에 표시되어야 되냐? 됐을 때 이 표시라는 건 최소한 묵시적, 명시적인 묵시적이든 행위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승낙은 당연히 사전 승낙만을 인정하지 사후 승낙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승낙이나 행위 시의 승낙은 가능하지만 사후 승낙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상황,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유효한 승낙이 있는 상황에서 법익을 침해한 행위일 때 이 법익은 뭐냐? 법익을 침해할 때 이 법익은 개인적 법익이다. 기본적으로 개인적 법익인데 그러면 여기서 개인적 법익은 뭐냐? 여기서 개인적 법익은 기본적으로 그 생명에 관련된 건 안 돼요. 근데 거기 뭐 것처럼 신체에 관한 거 법률에 승낙이 있어도 처벌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야 하고 승낙의 행위가 사회성계에 반하지 않는다. 그리고 관련돼 가지고 개인적 법익 중에서 신체에 관련된 거 이것이 대표적인 것이 상해죄 같은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예 등과 관련된 거 명예 등과 관련된 경우 우리가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다. 근데 이런 개인적 법익과 사회적 아니면 국가적 법익이 혼재되는 경우 어떠냐? 그럼 이때 처분할 수 있냐? 이거는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라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때 처분할 수 있는 건 개인적 법익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섞여 있을 때는 아무리 개인이 승낙을 하더라도 범죄가 피해자 승낙으로 위법성 조각되지 않고 그냥 범죄가 성립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 관련돼 가지고는 요 정도의 내용들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 핵심적인 사항은 여기서 피해자 승낙 관련돼 가지고 이 상당성이 필요하냐 그랬을 때 우리 판례와 다솔은 당연히 인정된다. 그렇게 여러분 보기 때문에 거기 보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승낙이 된다 그래가지고 피해자에 의한 승낙은 승낙을 인식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밑에 표준 판례 보시면 형법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그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성계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관련돼 가지고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 판단하고 밑에 보는 것처럼 피해자 승낙에 의해서 상해를 입혔어요. 근데 그게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 사기의 목적으로 입혔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피해자의 승낙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 승낙으로 유효하지 않다라고 본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당연히 피해자 승낙도 당연히 뭐 주관적 정당을 위해서 필요하고 그런 이제 상당성하고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거는 여기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피해자가 승낙하더라도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처벌한다. 그러면 그 경우는 우리가 피해자 승낙으로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피해자의 승낙 관련된 부분들까지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돼 가지고 승낙의 효과 관련돼 가지고 승낙의 요건을 구비한 행위는 당연히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로 본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피해자 승낙을 봤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이 상당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인데 다수결적 입장과 판례 입장에서는 당연히 상당성을 인정한다. 법조문에 없더라 할지라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앞에 21조 정당방위, 22조 긴급피난, 23조 자구행위처럼 이렇게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나눠놓고 객관적 요건에서 상황, 행위, 상당성이라고 하는 요건에 맞춰가지고 피해자 승낙의 개별적인 요건들을 체크하시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공부하거나 머리 이해하기에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피해자 승낙까지 마치고, 끝으로 하나 더 있는 거는 이제 피해자 승낙과 달리 추정적 승낙이라는 게 있어요. 피해자 승낙은 현실적으로 내가 어떤 피해자가 승낙을 하는 겁니다. 근데 피해자가 없어, 지금 현재. 피해자하고 연락이 안 돼. 근데 만약에 피해자가 있었다면 이걸 승낙하지 않았을까라고 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인정되면 위법성을 조각하는 것으로 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추정적 승낙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28페이지에 보시면은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으나 핵심적인 건 현실적 승낙이 없었다는 겁니다.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서 만일 피해자 내지 그 승낙권자가 사태를 인식했다면 당연히 승낙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다. 각주 122번 보면 이제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관련돼 가지고 피해자의 이익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피해자가 당연히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냐. 즉 내가 옆집 사람하고 되게 친해요. 잘 지내고 있어. 근데 옆집 사람이 휴가를 갔는데 연락이 안 돼. 근데 옆집에서 수돗물이 터져가지고 물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근데 내가 옆집 비밀번호를 알아. 그래서 들어가서 물을 잠갔습니다. 물 터진 거 수리해줬어요. 그럼 만약에 피해자, 즉 옆집 주인이 그런 것들을 알았다면 나한테 그거 좀 잠가달라고 부탁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이익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물이 터져가지고 새는 것보다 물을 잠그는 게 낫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우리가 피해자의 승낙으로 인정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피해자의 이익으로 추정되는 경우고, 그다음에 피해자가 이익 포기로 추정되는 경우, 이익이 흠결된 경우, 그런 건 뭐냐? 헌옷인 줄 알고 헌옷을 갖다가 바깥에 내놨어요. 그런 경우는 아예 그 소유권을 포기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가져가더라도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으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이제 피해자 승낙, 추정적 승낙에 관련된 뭐 두 가지 유형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추정적 승낙은 법조문에 없어요, 지금요. 법조문에 있는 건 24조 1항이기 때문에 피해자 승낙만 있는 겁니다. 추정적 승낙은 우리가 해석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위법성 조각하기 위한 위법성 조각하자 그러는데, 그럼 어디를 근거로 삼을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교환해 보는 것처럼 이건 뭐 승낙을 대체하는 거다. 피해자 승낙 자체를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24조 1항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없던 승낙을 현실적인 있는 승낙과 같이 취급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고 이건 정당 행위다. 제가 이제 첫날에도 얘기했지만 자꾸 그리다 보면 자꾸 지우게 돼가지고 안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어떻게 하는데 했어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하는 틀 안에 21조 정당방위, 22조 자구행위, 22조 긴급현안, 23조 자구행위, 24조 피해자의 승낙, 그 다음에 20조에 있는 법령에 관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면 이런 개별적 위법성 조각 사유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데 해당해도 위법성 조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정적 승낙을 이런 데 있는 행위로서 개별적 위법성 조각사로 인정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정당행위설, 사회상규설이에요.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이 독자적 위법성 조각사유설은 뭐 이렇게 제가 독자적으로 하나를 우리가 해석으로 만든 위법성 조각사유다 이렇게 보는 건데, 뭐 어느 견해에 의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다수의 학설은 그냥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추정적 승낙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뭐냐? 그랬을 때 추정적 승낙도 기본적으로 피해자 승낙과 유사하기 때문에 두 개의 공통된 성립 요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환 보시는 것처럼 피해자의 승낙과 공통된 요건으로는 피해자에게 당해 법익을 처분할 수 있는 통찰 능력과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된다. 아까 우리가 피해자 승낙도 기본적으로 어떤 자연적 의사 능력 이외에 통찰 능력, 판단 능력까지 필요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똑같이 피해자 승낙과 동일하게 그런 요건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역시 처분 가능한 법익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 법익이 한정하는 거죠, 주로. 그 다음에 이제 사회성규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추정적 승낙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추정은 행위 시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통된 요건이고, 그 피해자 승낙과 다른 요건은 피해자 승낙은 현실적으로 승낙을 얻는 겁니다. 추정적 승낙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없는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보다 현실적 승낙을 얻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완전히 불가능해야 돼요. 연락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고, 근데 승낙이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일반적으로 자기의 행위자가 자기 주관적으로 추정했겠지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정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추정될 수 있는 경우에 된다. 이렇게 보고,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 의사가 없어야 돼요.
아까 제가 예를 때 옆집 사람과 내가 되게 친해가지고 그 사람이 만약에 집에서 물이 새면 나보러 뭐 막아달라 했을 거다 하는데 옆집 사람하고 너무 안 좋아 사이가. 옆집 사람하고 안 좋아서 그 옆집 사람은 자기의 집에 초인종 누르는 것도 싫어해.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해요? 당신은 절대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 이렇게 얘기해놓고 한 경우라면 추정적 승낙은 아예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에 나온 것이 정당한 요소가 필요한데, 추정적 승낙도 이 똑같이 이런 뭐 어떤 상황적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주관적 요소로서 주관적 정당한 요소가 인정돼야지만 유효성이 조각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강의 교환해 보시면은, 자, 이걸 다 지우고, 즉, 추정적 승낙에 승낙의 객관적 요건에 갇혀 있어요. 그럼 주관적 요건으로서 주관적 정당한 요소 당연히 있어야겠죠. 이때 주관적 정당한 요소는 뭐냐? 주관적 정당한 요소는 앞서 얘기했지만 인식과 의사란 얘기예요. 즉 이런 추정적 승낙이 있는 객관적 상황을 인식하고 그것에 따라 내가 행위를 한다는 정당 행위를 한다는 그런 의사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일부 견해들은 추정적 승낙에다가 하나 더 초과를 해요. 여기 뭐처럼 여러분들 교환해 보는 것처럼 이렇게 뭐 성실한 검토를 했냐, 성실한 검토, 즉 주관적 정당한 요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식과 의사 이외에 성실한 검토까지 요구하는 견해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이 필요하냐 관련돼 가지고 이것이 필요 없다. 이 필요 없다는 건 인식과 의사만 있으면 된다는 거고 밑에 교환에 있는 것처럼 필요하다는 경우는 이렇게 세 개까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추정적 승낙은 뭐 피해자 승낙과 같은 요건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뭐 피해자 추정적 승낙을 인정하기 위해서 행위자한테 더 어려운 성실한 검토라는 의무를 더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는 필요 없다. 즉 불효설이 타당한 견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판단하시면 됐고 마지막으로 추정 승낙의 효과 역시 법조문이 근거 법조문은 없지만 해석에 의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로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자구행위와 피해자 승낙에 관련된 걸 마치고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정당행위에 관련된 것들은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